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빌딩 꼭대기층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응급실에 계신 친정엄마를 보고 다녀온 길이었죠. 사흘 밤낮에 병원에서 지새우고 옷 한 벌 갈아입으러 집에 왔는데 도어라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알아. 그래서 안 열어주는 거지. 박옥자 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친정엄마 아프다고 집 팽개치고 사흘이나 안 들어온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들어와. 쿵. 제 옷가지들이 현관문 밖으로 던져졌어요. 코트, 가방, 화장품들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아들 거야. 그리고 곧 새로 들어올 차만 며느리 거고. 차만 며느리. 남편의 외도 상배를 집안으로 들인다는 말이었죠. 네가 뭘 해줬다고? 밥벌이도 안 하면서 방구석에서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그런 주제에 이 좋은 집에서 살려고?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내 아들 집이라 말하는 이 집이, 아니 이 빌딩 전체가 누구 명의인지를요. 담담하게 웃으며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네 소장님 잘 지내셨죠? 저희 빌딩 급매로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시세에서 1, 2억 정도 깎아서 바로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결혼 3년 차 겨울, 서울 강남의 어느 빌딩 꼭대기층에서 저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니, 조용히 살고 있는 척하고 있었다는 게 맞겠네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40평 넘는 공간, 최신 시스템 주방, 드레스룸까지 갖춘 이 집에서 저는 매일 아침 남편 현우의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죠. 지은아, 국이 싱거워. 간 좀 다시 맞춰라.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결혼 1년 차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노후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쏟아부었다가 전부 날리셨다고 하더군요.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로 나가고 나면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2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정리했죠. 그리고 필명 재테크 퀸으로 온라인에 칼럼을 기고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 그 모습은 그저 놀고 먹는 며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또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있네. 밥벌이는 안 하고.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설거지는 무슨... 오늘 제사 음식장 봐야지. 큰집 제사인데 우리가 안 가져가면 뭐라 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댁 큰집 제사는 분기마다 돌아왔고 그때마다 음식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에서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말이야. 내가 다 손봐줬어.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건 일상이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집이, 이 빌딩이 제 소유라는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열심히 공부하며 작은 미천으로 시작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꽤 크게 불어났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쓴 블로그, 글과 재테크 전자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작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바닥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경기처럼 외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거나 자랑한 적 없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모아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이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매물이라는 판단이었죠.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5층 꼭대기층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솔직히 자존심이 있어서 아내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좀 그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제 소유라는 걸 숨겼어요. 회사 복지로 운 좋게 얻은 전세라고 거짓말을 했죠. 남편이 타는 외제차도 제법인 명의였지만 저는 회사에서 지원받은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러 나가셨어요. 그 시간이 되어야 저는 비로소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투자 현황을 점검했죠. 부동산 법인 수익, 임대료 입금 내역,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숫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을 보니 겨우 2시간밖에 안 지났더군요. 지은아, 지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갔어요. 예, 어머님, 친구분들 모시고 왔어. 차, 좀 내와. 뒤따라 네 분의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찻잔을 준비했죠. 어머, 회장님 댁 정말 좋네요. 강남에 이런 펜트하우스라니. 펜트하우스는 아니고 그냥 꼭대기층이지 뭐. 현우가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능력이 보통이 아닌가 봐.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자기 성에 안 차겠지.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며느리가 영 걱정이야. 무슨 회사에서 재택근무 일을 한다는데 맨날 방에 처박혀서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다니까. 아이고, 요즘은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차를 내오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차 나왔습니다. 어머, 고맙네. 친구분들이 가신 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친구들한테 체면은 세웠네. 그래도 이 집이 있으니까 말이야.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는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응, 그냥 피곤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래.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놓으셨어요. 현우야, 너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온다며? 아,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유능하니까 당연히 될 거야. 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들 부러워하더라.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설거지 다 하고 방 청소도 해. 내일 친척들 온다고 했잖아. 예, 어머님.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업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출판사로부터 새 원고 청탁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빌딩관리소장 남규철 씨로부터 월 임대료, 입금 확인 문자도 도착했죠. 저는 조용히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4개 층의 임대료, 법인 수익, 인세, 모든 것이 제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친정어머니조차도요. 저는 그저 조용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아, 국 다시 끓여. 이게 뭐야, 맹탕이잖아. 예, 어머님,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국을 다시 끓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이 집이 제 것이라는 걸, 제가 돈을 번다는 걸.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점점 더 자신의 능력인 양 이 집과 차를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심지어 부모님께도요. 형님, 요즘 잘 나가시나 봐요? 이 차 최신형 아니에요? 아, 이거 회사에서 지원해줬어. 실적이 좋아서. 남편의 거짓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바로잡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남편의 무관심을, 제 자신의 침묵을요. 그렇게 결혼 3년 차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요.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베개 밑에서 울렸어요.
잠결에 화면을 보니 친정 동생 번호였습니다. 새벽 4시. 심상치 않았죠. 여보세요? 누나. 엄마가.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옷장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외투를 제대로 짚지도 못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옆에서 자던 남편이 눈을 비볐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새벽인데? 저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옷을 챙겼습니다. 가방도 없이 그냥 휴대폰과 지갑만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거실로 나가려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제 엄마가 응급실에.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응급실. 그래서 집 나가겠다고?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제발요. 엄마가 위급하시대요. 그래도 며느리가 새벽에 집을 나가면 어떡해. 내 아들 아침은 누가 차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엄마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급하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넌 여기서 해야 할 일부터 해. 아침상 차려놓고 가든가.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좀 말려줘요. 제 엄마가. 알았어. 근데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아침은 차려놓고 가면 안 돼.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 1시간만 늦게 가면 안 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어간다는 게 확실해? 그냥 쓰러졌다는 거잖아. 과장하지 마. 어머님, 뭐야, 목소리는 왜 높여?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밀치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미친년 봐라. 시어머니를 밀어?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차 시동을 걸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 어디 있어?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 뇌출혈이래. 의사 선생님이 위중하시다고. 동생의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뇌출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어제까지 멀쩡하셨잖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 내가 이상한 소리 듣고 나가봤더니 동생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딸입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실까요?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72시간이 고비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동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엄마 살아계셔. 응. 미안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저는 면회 시간을 기다렸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모니터에서 삐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 굶었음. 점심이라도 챙겨놔. 저녁 회식 있어서 늦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남편은 밥 걱정을 하고 있다니. 연애 시간이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동생이 커피를 건네줬어요. 누나, 좀 먹어.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고마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누나, 매형한테 연락했어? 응. 뭐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제 표정만 봐도 알았는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하루, 이틀, 사흘을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시어머니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간간히 문자만 보냈어요. 회사 일 바빠서 못 가. 장모님 괜찮으시지? 저녁 먹었어? 집 언제 들어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집 좀 다녀와.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지. 응.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옷 갈아입고 바로 돌아오면 되겠지.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층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눌러봤습니다. 삑삑삑. 틀렸다는 신호음이 울렸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나? 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속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미소였어요. 문 열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들어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옷 좀 갈아입으러. 옷? 친정 엄마 죽어가니까 정신줄 났냐? 사흘이나 집 비워놓고 이제 와서 오시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제발요. 엄마 상태가 위중하셔서. 위중하면 병원에나 있지. 왜 여기 와? 살림 팽개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제 옷가지들이 복도로 던져졌습니다. 코트 한 벌, 청바지 몇 장, 화장품, 그리고 제가 아끼던 책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짐을 던졌죠. 무슨 짓, 쓸데없는 거 치우는 거지. 넌 이제 이 집 사람 아니니까. 뭐라고요? 이 집은 이제 현우랑 새로 들어올 차만애가 쓸 거야. 넌 썩 꺼져. 차만애. 그 단어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차만. 애요. 그래. 현우가 제대로 된 여자 만났더라. 내처럼 집안일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만 있는 애 말고.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네가 그동안 뭐 했어? 밥벌이도 안 하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앉아서. 저는 일을. 무슨 일? 돈이나 벌었어. 쥐꼬리만 한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댔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걸 남편이 번 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 필요 없어. 현우한테 다 들었어. 네가 얼마나 게으르고 무능한지. 시어머니가 문을 확 닫으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문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뭐? 내 아들 거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밀쳐냈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이 집 이제 내 아들 거다. 네가 무슨 권리로 여기 들어와?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던져진 옷가지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삶이 이 복도 바닥처럼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대로 짚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엄마 깨어나셨어. 빨리 와. 진짜. 응,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 빨리 와봐. 저는 흩어진 짐을 비닐봉지에 대충 쓸어 담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셨다는 기쁨, 그리고 방금 전 복도에서 당한 모욕이 뒤섞여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여전히 달려 있었지만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면회실로 들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몇 주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죠. 안. 엄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쉬셔야 해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빨리 나으세요. 제발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작고 약한 힘이었지만 그 안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어요.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 정말 다행이다. 응. 근데 누나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생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걸. 아니야. 엄마 깨어나셔서 기뻐서 그래. 그래? 근데 짐은 왜 챙겨온 거야? 동생이 제 옆에 놓인 비닐봉지를 가리켰어요. 그냥 며칠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집에서 자. 병원 근처니까. 응, 그럴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 이제 내 아들 거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그 빌딩이 누구 소유인지. 저를 쫓아낸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단 침입자가 된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빌딩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김지은.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차량 등록증, 법인 사업자 등록증, 통장 내역. 모든 것이 제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었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려고 감춘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태식 변호사, 제 법률 자문을 맡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시간 되시나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가능합니다. 10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집 이제 내 아들 거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주문이 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숨겨왔던 진실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병원 보호자 침상은 좁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빛이 복도에서 새어 들어왔죠. 옆 침대에서는 다른 보호자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쪽에서는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삐하고 울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어요. 커피 버튼을 눌렀지만 나온 커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으로부터 온 문자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집 언제 들어와? 회사 일 바빠서 못 가. 어머니가 화나셨으니 빨리 들어와서 사과해. 마지막 문자가 어젯밤에 왔더군요. 사과하라고요. 제가요? 저는 휴대폰을 끄려다가 말았어요. 대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문자만 몇 통 보냈을 뿐이었죠. 제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요. 면회 시간 아니지만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저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짓으려 하셨지만 산소호흡기 때문에 제대로 웃지 못하셨어요. 엄마, 깨어 계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파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셨죠.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또 그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빨리 나으세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걱정 마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엄마의 숨소리를, 모니터 소리를 들으며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피곤하실 거예요. 나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엄마 손을 살며시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다시 혼자 섰어요. 휴대폰을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24시간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은 언제나 밝았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법인 사업자 등록증, 통장 내역,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생활비 지출 기록까지요. 모든 것이 제 명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빌딩 임대료 수입, 법인 수익, 저작권 인세, 주식 배당금.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었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댔고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을 냈고 시댁제사 비용을 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 갈 때도 제가 돈을 드렸어요. 물론 남편이 드린 것처럼 위장해서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모욕당하고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다니. 노트북을 덮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빌딩 관리소장 남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김지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남규철 소장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딩 소유주니까요. 혹시 최근 며칠간 5층 출입 기록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CCTV 영상도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된 기록도 있나요? 아, 그거요? 3일 전에 변경되었더라고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누가 변경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CCTV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정리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법무법인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윤태식 변호사와의 약속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아직 시간이 남았죠. 병원으로 돌아가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지난 3년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말했어요. 지은아, 나 진짜 행복해. 네가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집에 오셨을 때도 저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말이었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뎠어요. 제가 번 돈으로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제 집에서 그들에게 대접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아니면 그저 편한 게 좋아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비겁했던 거예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시어머니가 실망할까봐, 가족이 깨질까봐요. 하지만 그 비겁함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 아침 9시 저는 병원을 나섰어요. 동생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법무법인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고층 빌딩 15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태식 변호사가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지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급하시다고 하셔서. 저는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법인 서류, 통장 내역, 그리고 지출 기록까지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소송이요? 네. 무단 침입, 재산권 침해, 그리고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까지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변호사는 제가 내민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게 전부 지은 씨 명의군요. 네. 빌딩도, 차도, 법인도 모두 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분과 시어머니는 모르셨던 거예요? 숨겼습니다. 남편 자존심을 세워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저는 사흘 전 일을 설명했어요. 엄마가 쓰러진 것, 병원에 간 것,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바뀐 도어락과 복도에 던져진 짐들까지요. 윤태식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 씨,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에 재물손괴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빌딩관리소에서 CCTV와 출입 기록을 확보해야겠네요. 그리고 도어락 변경 기록도요. 이미 요청해뒀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쪽으로 보내주신대요. 윤태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바로 명도 소송부터 시작하죠. 무단 점유자, 강제 퇴거요. 얼마나 걸릴까요? 긴급하게 처리하면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겁니다.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씨, 각오되셨죠? 네. 이 소송이 시작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거예요. 이미 깨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지만 단단한 미소였죠. 그들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쫓아냈죠. 그게 가족인가요? 윤태식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무법인을 나서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 언제 들어올 거야? 어머니가 계속 화내시는데.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죠. 이제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은 변호사가 할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과 동생 집을 오가며 엄마를 돌봤어요.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들이 제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공간에서요. 하지만 그것도 오늘까지였어요. 오전 10시 윤태식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준비 다 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집행관과 함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동행하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저는 엄마 병실로 들어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곧 돌아올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산소호흡기도 떼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셨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 집, 안 돌아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제 빌딩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당당하게 제 빌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윤태식 변호사와 집행관, 그리고 남규철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 씨, 오셨군요. 네, 변호사님, 자료는 다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 출입 기록, 도어락 변경 기록까지요. 명백한 무단 침입과 재산권 침해입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두드렸어요. 그럼 올라가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층 현관 앞에 섰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누구세요? 법무법인 율촌 윤태식 변호사입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변호사,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윤태식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뭐야? 무슨 일이야? 윤태식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지은 씨를 대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동산의 법적 소유주는 김지은 씨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현재 무단으로 이 공간을 점유하고 계십니다.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아닙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이 빌딩의 소유주는 김지은 씨입니다. 전체 빌딩이요. 1층부터 5층까지 전부요. 시어머니가 등기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소유자란을 보십시오. 김지은, 귀하의 며느리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 지은이가 무슨 돈으로 이 빌딩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법적 소유주가 김지은 씨라는 사실입니다. 집행관이 나섰어요. 지금부터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지품을 챙기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현우한테 연락해야 돼. 시어머니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인데. 집이 지은이 거래. 빌딩이 지은이 거라고. 지금 쫓겨난대. 뭐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와. 어떡하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네가 감히.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 집 이제 내 아들 거다. 썩 꺼져라고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 주인은 저였어요. 빌딩 전체가 제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그동안... 네, 그동안 제 집에서 사신 거예요. 제 돈으로 생활하신 거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그런데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것도 제 집에서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몰랐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나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응? 안 됩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3일 전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김지은 씨의 소지품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남편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지은아, 너, 안녕하세요. 저는 덤덤하게 인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빌딩이 내 거라는 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이 빌딩은 제가 5년 전에 매입했어요. 제 돈으로요. 5년 전? 그럼 우리 결혼하기 전에? 네. 그리고 당신이 타는 차도 제법인 차예요. 생활비도 제가 댔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동안 당신은 제 돈으로 체면을 세우고 제 집에서 살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밥 걱정이나 하셨죠.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윤태식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현우 씨, 귀하는 김지은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서명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상간녀로 추정되는 한설인 씨도 함께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관리소에서 출입 기록을 받았어요. 한설인 씨가 여러 번 이 집에 들어온 기록이 있더군요.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요. 저는 남규철 소장을 바라봤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제 돈으로 허세 부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심지어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관이 시계를 봤어요. 30분 드렸습니다. 짐 챙기시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죠. 30분 후, 그들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갈 데라도 있어요? 저는 무심하게 물었어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차 키 주세요. 차. 제법인 차예요. 당장 반납하세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어요. 저는 그걸 받아 남규철 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소장님, 이 차 중고 매매단지에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시어머니가 되물었어요. 네. 저는 이 빌딩의 사장이에요. 그리고 투자법인 대표이기도 하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그동안 네. 제가 다 벌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제 돈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아, 나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알려고 한 적 있었어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라도 가져본 적 있나요? 당신은 저를 그저 편한 며느리, 순한 아내로만 봤어요. 그리고 저도 바보같이 그 역할을 했고요.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은 씨.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수고하셨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소장님, 청소업체 불러주세요. 전부 새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을 청소업체에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병실로 들어가자 엄마가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다녀왔어? 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데.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이혼할 거예요.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 지은아,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제가 숨겨왔던 재산까지요. 엄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가난하게 키워서 네가 시댁에서 고생한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할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차를 중고 매매단지에 넘겼습니다. 제 법인 명의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서린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접수했어요. 윤태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서린 씨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소장을 발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후 한서린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지은 씨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현우 씨가 결혼했다는 걸. 거짓말하지 마세요. 출입 기록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제발요. 저도 속은 거예요. 현우 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해도 법은 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서린 씨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태식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한서린 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요? 네.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를 제시했나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사진 전부요. 알겠습니다. 한서린 씨는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위자료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한서린 씨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빌딩 하나 있어. 곧 처분하고 너랑 새 출발할게. 아내는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너만 있으면 돼. 사랑해. 모두 거짓말이었죠. 빌딩은 제 것이었고 남편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료들을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로부터는 계속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현우랑 헤어지지 마. 우리 가족 아니니?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야. 제발 통화 좀 하자. 부탁이야.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지은아,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후회요? 뭘 후회하는데요? 너한테 잘못한 거, 다른 여자 만난 것도, 너 무시한 것도.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자. 나 달라질게. 진짜로.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당신이 후회하는 건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당신은 그저 제가 돈 많은 걸 몰랐던 것만 후회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했다면 당신 이렇게 매달렸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밖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죠.
지은아, 지은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른 환자분들한테 패 끼쳐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무엇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우랑 헤어지지 말아줘.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미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이혼 소송 취하해줘. 안 됩니다. 왜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보호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머님. 여긴 병원이에요. 난 상관없어. 너 때문에 현우가 직장도 잃었어. 차도 빼앗겼어. 이제 갈 데도 없다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자초한 게 아니야. 네가 너무 냉정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냉정한가요? 그럼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가족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 친정 엄마가 죽어가는데 밥상 차리라고 한 게 누구예요? 병원 갔다 왔더니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구고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다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저한테 하녀처럼 굴고 모욕하고 무시한 것도 화가 나서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지은아,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은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은 제 것이 될 겁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새로 정리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엄마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좋은 집을. 엄마는 정말 몰랐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새로 꾸민 방이었어요. 한편 현우 씨와 박옥자 씨의 소식은 윤태식 변호사를 통해 들려왔어요. 지은 씨, 이현우 씨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답니다. 명예도용 사건이 알려지면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박옥자 씨는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저를 짓밟았으니까요. 며칠 후, 윤태식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지은 씨, 박옥자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이요? 네. 확실한 내부 정보라는 말에 속아서 불법 투자에 손댔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뿐만 아닙니다. 투자금 중 일부가 지은 씨 집에 있던 비상금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제 비상금이요? 네. 서재 서랍에 숨겨두신 돈 있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은 제가 만약을 대비해 현금으로 보관해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설마 박옥자 씨가 쫓겨나기 전에 가져간 것 같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서재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더군요. 그럼 절도죠. 맞습니다.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정말요? 네.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박옥자 씨가 불쌍했어요. 아니, 불쌍하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3천만 원을 훔쳐서 사기꾼에게 다 잃다니.
탐욕이 탐욕을 부른 결과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법정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건이었어요. 저는 윤태식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정실 앞 복도에서 현우 씨를 마주쳤어요. 석 달 만에 본 현우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옷도 구겨진 와이셔츠에 낡은 청바지였죠. 지은아, 현우 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지은아, 제발. 조정에서라도 합의 좀 해줘. 합의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합의를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잃었고, 갈 곳도 없어. 그건 당신 자업자득이에요. 제발, 위자료만이라도 깎아줘. 난 돈이 없어. 저는 현우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현우 씨,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네요. 뭐, 지금도 당신은 자기 돈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제게 미안한 마음은 일도 없고요. 현우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사자분들 들어오시죠. 조정실 안에는 판사님과 조정위원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박옥자 씨도 와 있었습니다. 박옥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우리 지은아. 저는 외면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김지은 씨는 피고 이현우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셨고,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피고의 외도와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판사님이 현우 씨를 보셨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현우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피고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나 위자료 3억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원고 측은? 윤태식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명예도용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의 외도 상대 한서린 씨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판사님께 전달되었어요. 현우 씨와 한서린 씨의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사진들이었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네요.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박옥자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앉으세요. 귀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현우 어머니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히 하세요. 지은이가 나쁜 애예요. 남편한테 자기가 돈 많은 것도 안 알려주고 우릴 속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판사님도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인이 본인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 그렇죠. 부부잖아요. 숨기면 안 되죠. 법적으로 혼인 전 재산은 개인 재산입니다.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앉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박옥자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현우 씨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합의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윤태식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합니다. 3억은 합당한 금액입니다. 피고는 지불 능력이 분할 지급으로 하겠습니다. 10년간 매월 250만 원씩요. 현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250만 원?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피고가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합니다. 피고는 취업 후 분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판사님, 전 지금 일자리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 역시 피고 귀책입니다. 명예도용으로 해고되셨으니까요. 현우 씨는 주저앉았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조정실을 나오는데 박옥자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지은아, 제발. 현우 좀 살려줘. 비켜주세요,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저는 박옥자 씨를 피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박옥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냉혈한이야. 인종머리 없는 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뭐, 제 친정 엄마가 죽어가는데 밥상 차리라던 분이 누구죠? 인정머리가 있으셨나요? 박옥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제가 냉혈한이라고요? 어머님은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윤태식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은 씨, 변호사님도요.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승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 끝났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 투자 제안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두 번째 책 계약 제안도 왔더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빌딩이 준공되었어요. 1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었죠. 1층에는 카페와 갤러리가, 2층부터 13층까지는 임대 사무실이, 그리고 14층과 15층은 제 회사 사옥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JK Investment and Consulting. 제 이니셜을 딴 회사명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아침, 저는 엄마와 함께 빌딩 앞에 섰어요. 지은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큰 빌딩을.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기쁜 날이지.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는 저보다 더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친구분들과 취미 활동도 하셨죠. 준공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래처 대표들, 출판사 관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었어요. 윤태식 변호사도 와 계셨고 남규철 수장님도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남규철 수장님은 이제 새 빌딩의 총괄관리소장이 되셨어요. 옛날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게요. 그때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아닙니다. 사장님이 혼자 다 하신 거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고 건물 내부 투어를 했어요.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멋지네요. 이 나이에 이런 빌딩을 소유하다니 대단합니다. 칭찬이 쏟아졌지만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오후가 되어 행사가 끝나고 저는 15층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넓은 사무실, 한강이 보이는 창문, 그리고 벽면 가득한 책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쓴 책도 있었어요. 2권이나요. 재테크 퀸의 부동산 투자 전략, 혼자서도 괜찮아 여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 가이드. 두 번째 책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었어요. 이혼 후 홀로 서는 여성들을 위한 실용서였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누구죠? 이름은 안 밝히셨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서린 씨였습니다. 3년 만이었죠. 한서린 씨, 안녕하세요. 지은 씨. 한서린 씨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차분해졌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새 빌딩 준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한서린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늦었지만요. 사과요? 네. 3년 전 일.
정말 죄송했어요. 변명은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서린 씨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서린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저 이제 작은 카페 운영해요. 혼자 힘으로요. 명함을 보니 서린 카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잘 되셨네요. 지은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지은 씨 책 읽고 정신 차렸어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남자한테 기대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 책에서 배웠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 책을 읽으셨어요? 네.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돈 모아서 카페 열었죠. 한서린 씨가 미소 지었어요. 지은 씨, 저도 이제 혼자서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한서린 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한서린 씨가 나가고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한서린 씨처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죠. 며칠 후 남규철 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건물 밖에 수상한 사람이 계속 서성이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요? 네. CCTV로 확인했는데 이현우 씨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빌딩 밖으로 나가니 현우 씨가 멀리서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본 현우 씨는 처참했습니다. 공사장 일을 하는 듯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을려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았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현우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뭐하러 왔어요? 축하하러. 왔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돌아서려 했어요. 지은아, 잠깐만. 현우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 씨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 달라졌어. 진짜로.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현우 씨.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뭐,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이용할 사람만 찾고 있잖아요. 아니야. 나 진심이야. 진심이면 왜 제가 성공한 뒤에 나타나요? 3년 동안 뭐 했어요? 현우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뒷바라지하고, 빚 갚고, 박옥자 씨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셔. 몸이 안 좋으셔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잘 모시세요. 지은아, 현우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지은아, 제발.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게요. 잠깐만. 지은아, 모셔내드리세요. 저는 경비원에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장실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에서 현우 씨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었죠.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도, 미안함도, 슬픔도요.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현우 씨 봤어요. 진짜. 어떻게 지내던데?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느낌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네, 엄마.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들이 가득했어요. 투자건, 강연 요청, 책 집필 제안. 저는 하나씩 읽어보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제목 감사합니다. 지은 선배님. 발신자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막막했는데 선배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응원 감사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15층 빌딩의 사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몰락했고 저는 더 높이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들을 직접 짓밟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손도 닿지 못할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엄마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발로 설 수 있으니까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